이 메타, 즉 페이스북은 완전히 판을 새로 만드는 접근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분리자들을 인수한 이유가 뭘까? 여러분이 이거 한번 포인트 잡아보셔야 돼요. 그것을 가상세계에 시뮬레이션 해주는 게 중요한 거죠. 그게 바로 엔비디아의 접근입니다. 김상윤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김상윤입니다. 네네. 교수님 모시고 또 최근에 계속해서 화두가 되고 있는 뭐 메타버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크립토커런시, 뭐 가상화폐라든지 그쪽 세계에 대해서 또 교수님이시니까 교수님의 시각으로 또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뤄볼까 합니다.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물론 제가 학교에 있다 보니까 네네. 또 저의 또 역할이 있겠지만은 네. 너무 딱딱하게 얘기하면 재미없더라고요. 네. 요즘 강연 나가면은 네. 많은 분들이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 되게 엉뚱한 질문인데 갑자기 뿅 하는 이런 질문들을 던지세요. 예를 들면은 네네. 제가 작년 1년 동안 네. 메타버스나 이런 디지털 혁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연을 나가면은 가장 많이 드렸던 질문이 교수님 혹시 암호화폐 투자하세요? 되게 직접적인 질문이네요. 네. 아니면은 NFT는 투자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물론 저도 의견이 있지만 지금 이 강연은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드리러 왔기 때문에 네네. 그런 투자 얘기가 길어지면 또 다른 분들 계시니까 그 얘기는 좀 짧게 드리겠습니다 하고 간단하게 답드리고 했는데 계속 그런 질문들을 받다 보니까 내가 기술을 연구하고 이 기술의 변화를 연구하는 사람이지만은 이런 부에 대한 네네. 어떤 관심들이 네네. 상당히 지금 증가하고 있구나. 특히나 지금 최근에 기술사를 보면은 우리가 이 산업혁명마다의 어떤 부의 흐름이 바뀌었거든요. 지금 정말 이렇게 부가 축적되는 어떤 집단들이 있는 반면에 이것을 좀 소진하는 집단들도 있고 이 기회를 얻지 못하면은 또 새로운 변화에 우리가 이게 흐름에 타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 근데 가만히 이제 그런 질문들을 받다 보니까 지금 이 시대가 우리 디지털 기술로 인한 새로운 부의 패러다임을 막 만들어가는 시대겠구나 네네. 해서 이제 저도 이런 기술과 어떤 부의 연결고리 그리고 이 사회 변화 그리고 이 경제 활동의 측면들 이런 부분들을 좀 연결해서 한번 살펴봐야겠다. 그래서 좀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여다보시면서 또 메타 리치라는 또 메타버스는 많이 들어봤는데 메타 리치는 약간 좀 생소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책을 쓰셨는데 궁금한 게 이 메타 리치가 부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지금 방금 제가 좀 서두에 깔고 가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 디지털 기술들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져가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까지 이르게 됐어요. 근데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개념이 아니거든요. 이게 4차 산업혁명이라는 흐름 속에 이 디지털 기술들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이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를 연계하고 여기서 이 다양한 어떤 우리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우리가 인간의 경험들이 늘어나면서 여기에 가치를 두니까 이것이 시장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 이것을 뭔가 명명을 해야 되다 보니까 메타버스 이렇게 칭하게 됐거든요. 그렇죠. 이런 과정에서 이 최근에 많은 이 메타버스를 주도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기업들이라든지 혹은 요즘 이제 여러분들 관심 많으신 암호화폐라든지 NFT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새롭게 좀 빠르게 기회를 창출하고 이 흐름을 이해하고 거기다가 나의 적절한 수준에서의 투자를 단행하고 이런 흐름에 얹혀가는 분들은 생각보다 또 새로운 부를 창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메타 리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메타버스뿐만 아니라 이 메타라고 하는 이 메타가 초월한 이런 뜻이잖아요. 그 현실의 세계를 초월한 즉 가상 공간을 활용하고 그리고 이 디지털 기술들을 활용한 이런 다양한 어떤 시대적인 변화 속에서 우리가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요소들을 좀 더 선제적으로 그리고 남들보다 좀 더 똑똑하게 먼저 들여다보고 거기에 도전하고 또 여기서 지식을 쌓아가면서 현명하게 투자한 분들이 메타리치가 되는 거죠. 이를 통해서 내가 이 비즈니스, 내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에 새로운 수익 모델을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개개인 분들이라면은 NFT든 암호화폐든 가상 부동산이든 이런 새로운 투자 요소들을 찾아가면서 나의 규모에 맞게 투자를 하다 보면은 부의 창출 기회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 크든 작든 나의 원하는 수준의 어떤 부를 증식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이 디지털 기술 변화와 연결해서 찾아가는 분들, 저는 그분들을 메타 리치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이렇게 코인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버신 분들도 메타 리치라고 볼 수 있고 아니면은 뭐 메타버스라든지 NFT라든지
이런 데 뭐 참여를 해서 자기가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뭐 NFT를 출시한다든지 그걸 통해서 뭔가 경제 활동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도 메타 리츠의 한 부류다. 뭐 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작년 강연 중에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네. NFT 투자하세요, 암호화폐 투자하세요 이 질문에 그냥 바로 답부터 딱 드리고 하면은 저도 투자를 하고 있고요. 네네. 다만 이제 리스크 테이킹 할 수 있는 수준에서 뭐 딱 뭐 비율적으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은 저는 이제 10% 내외 정도로 제 투자 영역에서 네네. 10% 내외 정도의 이 메타 자산 즉 가상 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무슨 투자가 정말 옳고 그르냐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우리 시대가 우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디지털 기술로 인한 이 메타로의 변화에 모두 다 몰두하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고 투자금도 몰리고 있고 새로운 비즈니스도 생겨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게 너무 위험하다 한 걸음 물러서서 이걸 그냥 관망하기에는 너무 시대 변화가 빠르고 그를 통해서 이득을 창출하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그들이 어떻게 돈을 버느냐, 그들이 어떻게 비즈니스를 영위하느냐 이것을 좀 객관적으로 보고 우리도 여기서 기회를 좀 빠르게 찾아가자. 네, 이거 무조건 제가 투자를 권장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네네. 현재 현상을 그대로 짚어주는 내용들을 좀 담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그리고 최근에 그런 뭐 메타버스라든지 블록체인이라든지 그런 새로운 디지털 약간 좀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런 서비스가 출시되면서 웹 3.0 시대라는 그런 키워드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죠. 이전 같은 경우에는 웹 2.0이라고 하고 자 그래서 웹 3.0은 기존의 웹 2.0과 뭐가 다른지 그리고 그 글로벌 IT 기업들이 웹 3.0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요즘을 이제 웹 3.0, 웹 3의 시대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요. 아마 이제 이 발란트 TV를 많이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미 또 개념을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네네. 혹은 오늘 또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되게 생소하실 거예요. 그렇죠. 4차 산업혁명도 있었고, 메타버스 시대라고 또 얘기를 하는데, 또 웹 3.0, 웹 3는 뭐지? 또 이렇게 또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네네. 이게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각각의 기준이 다른 거죠. 네. 이렇게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웹 1.0, 웹 2.0, 웹 3.0이라 얘기를 하고요.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렇죠. 예, 또 이 디지털 기술 전반 또 디지털 혁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비슷한 맥락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하나하나 좀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웹 3.0 시대, 즉 웹 3.0 세 번째잖아요. 그러면 이제 1.0과 2.0이 있겠죠? 그렇죠. 그럼 웹 1.0이 언제를 말하느냐? 우리가 웹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인터넷이죠. 우리 월드 와이드 웹이라고 하는 기술이 1989년에 이 세상에 등장을 했어요. 네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인터넷을 너무나 지금 익숙하게 쓰고 있는데 불과 30년밖에 안 됐어요. 정확하게 32년 됐네요. 그죠? 네네네. 32년 전에 개발된 기술을 지금은 거의 죽고 못 사는 기술이 됐죠. 없으면 살 수가 없죠. 없으면 살 수가 네, 없죠. 네네. 스마트폰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잡고 계세요? 그냥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전에도 보고 자고 일어나서도 바로 보고. 그렇죠. 네. 이제 스마트폰에 우리가 이 서비스를 얻는 여러 가지 정보를 얻는 것도 이 웹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월드 와이드 웹이라고 하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 기술이 1989년 생겨서 90년대가 이제 초창기였어요. 네네. 근데 그 당시에 아마 인터넷을 쓰신 분들 많은 분들이 그때를 이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그때는 뭐 속도도 느리고 인터넷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도 되게 제한적이고 그렇죠. 막 겨우겨우 무슨 이렇게 사이트라고 들어가가지고 뭐 정보 얻은 거 그 자체로 그냥 만족하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웹 1.0 시대에는 가상세계 즉 인터넷 세상이 갖춰지는 단계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만큼 정보가 가상세계에 있질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웹 1.0은 가상세계, 인터넷을 창조하는 과정이었다. 네네. 그래서 우리가 좀 일부 제한적이다 보니 웹 1.0의 특성을 공급자가 일방향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주는 시대다. 그래서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를 웹 1.0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네. 자, 그 다음에 웹 2.0 시대는요, 좀 이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었죠. 바로 2000년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가장 먼저 2000년대 초반에 여러분들 이제 집 앞에 나가면은 그 마트라고 하는 여러 생필품들을 사는 이 마트가 온라인으로 올라갔어요. 인터넷 공간으로. 네네네. 그러면서 우리가 플랫폼이라는 것이 생겼죠. 왜냐하면은 웹 서비스, 이제 www라고 하는 인터넷 기반의 네트워크가 워낙 탄탄하게 갖춰지고 정보가 자유자재로 오고 가고 용량의 제한이나 속도의 제한 등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여기 안에서 정보가 쌓이는 공간이 생긴 거예요. 그게 바로 플랫폼이죠. 그렇죠. 근데 이 플랫폼을 어느 정도 구축 비용이 드니까 기업들이 들어간 거죠. 개인이 구축한 게 아니라 네네. 이 기업들이 플랫폼을 구축하기 시작한 것이 2000년대 초반이고, 자, 그리고 대단한 변화가 생깁니다. 바로 2004년에 네네. 우리 마크 주커버그라는 대단한 또 네네. 창업자가 네네. 페이스북을 설립을 하죠. 네네. 자, 이게 우리 웹이라고 하는 이 기준에서는 엄청난 변화인 게, 이 페이스북이 만들어 놓은 SNS 세상은 바로 개인을 단순히 정보의 소비자가 아니라 정보의 생산자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마 진행자님도 SNS 지금 몇 개 하시죠? 뭐 사실 유튜브가 대표적이죠. 유튜브 네네. 하시죠. 네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네. 내가 이제 영상을 찍어가지고 크리에이터 역할을 하시잖아요. 네네. 지금 유튜브가 영상을 제작하는 생산자가 되신 거잖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우리 싸이월드 대부분 이제 텍스트 기반 혹은 그 이제 JPG 기반으로 우리가 이런 컨텐츠를 올리는 공간이었다는 거죠. 네네. 자, 그래서 이 SNS라는 것이 바로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웹 1.0 시대를 종결하는 어떤 시점의 변화였다. 바로 정보의 공급자가 일방향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도 생산을 하고 서로 상호작용하는 거죠. 네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플랫폼의 역할이 커진 거죠. 바로 생산자가 소비자가 되고 이것을 다시 소비하는 사람도 소비자인 거죠. 네네. 소비자끼리 소통하는 거예요. 네네. 만약에 진행자님이 친구분과 SNS에서 막 소통하고 파일 주고받고 하는 플랫폼을 이용하신다고 하면은 생산도 개인이 하고 소비도 개인이 하는 거죠. 자, 이런 어떤 환경적 변화를 우리는 웹 2.0 시대라고 합니다. 네네. 웹 2.0의 특성으로는 개인이 정보의 생산과 소비를 동시에 하게 됐다. 첫 번째. 그리고 플랫폼의 역할이 강화됐다. 왜냐하면 그 정보가 모이는 공간을 또 이 대기업들이 관리를 하니까요. 네네. 그래서 웹 2.0 시대고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또 큰 변화가 생겼죠. 바로 스마트폰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2007년 이게 웹 2.0 시대를 더 가속화시키는 흐름 속에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2007년 등장해서 지금까지 흘러왔죠. 2020년대까지. 네네. 자, 근데 자, 그러면은 웹 3.0은 도대체 무엇이냐? 최근에 가장 각광받는 기술, 인공지능 다음으로 각광받는 기술,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공지능 다음으로. 네. 글쎄요. 뭐 블록체인? 정확합니다. 진짜요? 역시, 네, 많은 시간이 공부를 하시니까. 네네. 네, 뭐 요즘 이제 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ABCD 기술에서 네네. AI, 블록체인, 클라우드 컴퓨팅, 이제 데이터, 빅데이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블록체인 기술이 최근 2, 3년 사이에 가장 각광받는 기술입니다. 최근 한 10년을 봐도 인공지능 다음으로 블록체인이거든요. 바로 2008년 또 대단한 사건이 있었죠. 네네. 바로 사토시 나카모토 교수가 블록체인, 비트코인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이 블록체인이 어떻게 보면은 정보혁명, 소통혁명을 만드는 기술이다. 이게 단순히 디지털 기술이 아니고요. 네네네. 왜냐하면은 블록체인의 뭐 기본 원리들 많이들 여기저기서 이제 공부하셨겠지만은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은 중앙에서 되게 집중화된, 그러니까 일방향적으로 정보를 공급하던 관계에서 이제는 참여자, 즉 개개인 모두가 이 정보의 어떤 왜곡이나 잘못된 것이나 어떤 오류를 다 한마디씩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블록체인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노드라고 하는 이 개인 참여자 혹은 여러 또 그 어떤 커뮤니티들이 이 각각의 정보의 어떤 업데이트 과정에서 이 정보가 맞는지 아닌지를 인증해 줍니다. 확인해 주죠. 네네. 그러면 지금까지가 우리 중앙 정부가 통제하는 화폐라든지 혹은 또 이 플랫폼 기업이 통제하는 정보의 어떤 공급과 어떤 소비 과정 이런 네네. 것들이 다 중앙에 권력화된 어떤 그 존재가 있었어요. 근데 그렇죠.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네. 이거를 권력을 뿌려놓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정말 인류의 소통 방식이나 권한의 분배라든지 이런 조직 구조가 바뀔 수 있는 핵심적인 기술이다라는 거고요. 그것이 바로 웹 3.0의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웹 3.0은 2008년 블록체인 기술이 발표된 그 이후 시점부터 지금까지 조금씩 웹 3.0이 고개를 들고 있다. 그래서 웹 3.0의 대표적인 특성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바로 탈중앙화라는 개념이죠. 방금 말씀드린 중앙에서 모든 권력을 쥐어잡고 정보도 통제하고 소통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이것이 다 분산되어 있죠. 권력의 분산, 정보의 분산, 그 다음에 인증의 분산 이런 것들이 바로 웹 3.0 블록체인 기술로 구축된 웹 3.0의 기반이고요. 또 이 과정에서
생산자의 권한이 상당히 증가할 수 있죠. 네, 네네. 그렇죠. 내가 정보를 생산했는데 이 네. 정보가 중앙에서 통제받는 것이 아니라 이 어떤 참여 네트워크에서 우리가 아주 뭐라 그러죠? 이제 수평적으로 관리가 된다. 이런 측면에서 개개인 하나하나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개인을 좀 더 이 정보의 소통 과정에서 위상을 더 올려놓는 계기가 되고 그 과정에서 정보들이 더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소통되는 정보들이 플랫폼에서 제공될 때와 다르게 아주 이 P2P 형태로 다양한 정보들이 오고 갈 수 있습니다. 바로 개인 최적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 서비스의 모델은 개인 최적화 혹은 지능화 형태로 전개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웹 3.0의 기반이고요. 네네. 아마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렸는데도 네. 조금 이제 이럴 수가 있는데 바로 웹 3.0은 그냥 개념이죠. 하나의 기술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인, 문화적인 어떤 조직의 어떤 그 제도적인 이런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아마 웹 3.0이 한 번에 와닿진 않으시겠지만은 아마 어느 정도 설명이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예. 그러면은 웹 1.0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인터넷에 있는 그런 정보들을 개인이 소비하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고 2.0으로 오면서 이제 플랫폼이 있고 그 다음에 개인도 이제 생산자가 되고 또 소비자가 되면서 그 플랫폼 내에서 서로 이제 주고받으면서 뭔가 이제 커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3.0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비슷한데 방금 말씀드린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그런 뭔가 중앙화된 플랫폼 없이 블록체인이라는 시스템 내에서 서로가 이제 주고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생산 활동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또 질문하시게 돼요. 그러면은 카카오톡이나 네이버가 이제 없어진다는 말이냐. 네네. 이렇게 또 되물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뭐 기술로 인한 변화가 그렇게 급진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죠. 웹 3.0의 흐름은 작은 단위의 커뮤니티들, 작은 단위의 권한의 분산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거지, 이 대형 플랫폼들, 메이저 플랫폼들이 완전히 없어질 것이다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들의 역할이 있고 또 작은 단위의 커뮤니티의 권한들이 또 분산이 되면서 적절하게 상호 균형, 상호 운용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예. 그래서 궁금한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탈중앙화가 핵심이잖아요. 웹 3.0에. 그러다 보니까 이 중앙화된 기존의 뭐 빅테크라든지 플랫폼 기업이라든지 이런 시대를 분명히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웹 3.0 시대를 맞아서 뭐 이런 다양한 IT 기업들 어떤 식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좋습니다. 요즘 정말 글로벌 선진 기업들, 특히나 미국의 디지털 분야를 주도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가팜이라고 하죠.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를 필두로 해서 정말 이 플랫폼사들, 데이터 경제를 주도하는 기업들이 정말 메타버스 그리고 이 웹 3.0 투자를 지금 아주 폭발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들이 있죠. 몇 개의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먼저 여러분들이 좀 잘 이제 여기저기서 못 보신 사례 중에 하나인데 마이크로소프트도요. 이 웹 3.0 시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참여했던 한 컨퍼런스에서요. 마이크로소프트의 한 연구원이 데이터 협동조합 모델,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모델을 발표를 했어요. 뭐 되게 복잡해 보이네요. 네, 이게 뭐냐면요. 복잡해 보이는데 아주 단순하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웹 2.0 시대의 가장 핵심이 뭐라 그랬죠? 웹 1.0이요? 2.0. 2.0? 플랫폼 내에서 이제 그렇죠. 개인이 생산자가 될 수 있는. 그렇죠. 개인이 생산자, 소비자가 동시에 되고 그러면서 플랫폼의 권한은 역설적으로 더 강화됐다 말씀드렸잖아요. 플랫폼의 기업 중에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죠. 그렇죠.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가 무슨 플랫폼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윈도우라는 게 대단한 플랫폼이죠.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예. 아마 한때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여러분 집의 PC, 노트북, 우리나라 이용자분들의 90% 이상이 OS를 다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를 썼어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익스플로러도 마찬가지죠. 네. 완전히 이 완전 독점 형태의 플랫폼을 가지고 있었다. 어떻게 보면 애플의 앱스토어보다 더 강력한 플랫폼이었죠. 자, 그런데 즉 마이크로소프트가 웹 2.0 시대의 대표적인 플랫폼 독점 기업으로 성장을 했고 이 기업이 지금 웹 3.0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상당히 역설적이죠. 뭐냐면은 우리의 플랫폼의 그 권한과 이 권력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데이터 협동조합 모델인데요. 이게 뭐냐면요. 이 몇몇 특정 소수의 플랫폼들이 모든 데이터를 독점하는 형태가 아니라 개인들에게 권한을 분산시키고 데이터들을 개인이 갖고 있으면서 새로운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거예요. 자, 마이크로소프트 이걸 어떻게 하느냐?
물론 본인들이 지금 갖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과 별개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부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네. 뭐냐면은 개인 시민들이 내가 직접 생산하는 뭐 이동 정보라든지 혹은 공공 정보 혹은 개인 기반에 최적화된 여러 데이터들을 이런 특정 기업이 아니라 기업에 소속되지 않은 한 커뮤니티에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마이크로소프트가 지원을 해서 사람들이 내가 생산한 데이터를 어떤 기업의 특정 이익을 위한 플랫폼이 아니라 공공의 플랫폼이죠. 공공 형태의 플랫폼의 데이터가 축적되고 쌓이고 이 플랫폼은 폐쇄적이지 않아요. 어떤 기업이든 거기다 데이터를 이렇게 뭐라고 하죠? 속히 말해서 꽂아다가 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앱이나 서비스를 거기다 꽂아가지고 네네. 개인의 동의하에 쓰는 거죠. 자,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되느냐? 지금 여러분들이 이 독점 시대, 즉 웹 2.0 시대의 플랫폼 기업들을 대하다 보면은 이 기업들에게 권한이 다 넘어가 있어요. 내가 앱스토어를 쓰다가 이렇게 해서 체크 뭘 뭐 프로그램을 깔려면 다 체크를 해요. 네네. 여러분 잘 안 보고 체크하시죠? 그 체크하는 순간 여기서 발생되는 여러분의 데이터들은 이 iOS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그 인앱 결제라든지 이런 데이터 독과점 이슈들, 예를 들면 구글의 안드로이드, 애플의 iOS가 이 자기들의 독점적 영향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다른 앱들이 이 데이터를 못 갖다 쓰게 네네. 다 개별로 허락을 받게 만들어 버려가지고 네네.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이제 그 메타 플랫폼 주가가 그렇죠, 엄청나게 급락했죠. 네네. 그렇게 되고 우리나라의 중소규모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마케팅하는 업체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정말 힘들어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상황들이 데이터 독과점, 바로 웹 2.0 시대의 독과점 형태가 나타난 것인데, 자,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협동조합은 그런 권한을 기업이 안 갖고 있는 거예요. 공공의 플랫폼에 두고 네. 기업이 하나하나 데이터를 얻어갈 때 개인에게 허락을 구해야 돼요. 이거 써도 됩니까? 물론 이제 그룹에다가 허락을 받겠죠. 네네. 그럼 요즘 이제 마이데이터 산업과 유사한 형태입니다.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허락하시면은 그 데이터를 갖다 쓸 수 있고 이 기업은 내 거 쓰지 마, 이 기업은 써, 이런 개인에게 권한을 준 형태, 바로 데이터 협동조합이고요. 바로 웹3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그래서 이것을 마이크로소프트가 후방 지원하고 있다는 게 상당히 재밌다라는 거죠. 네,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자, 그다음 이제 메타 얘기 좀 간단히 드리면은, 사실 페이스북, 즉 메타가 지금 메타버스 시대, 즉 이 웹 3.0 시대를 상당히 주도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세 손가락 안에 꼽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네네. 내부적으로는 여러 얘기가 있어요. 이게 최근에 페이스북이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었거든요. 뭐냐면은 인스타그램에 네네. 그 이제 여러 다양한 이런 심리 연구를 하는 분들이나 혹은 내부적으로도 조사를 해봤더니 인스타그램에서 이 10대 친구들, 20대 친구들이 이렇게 뭐 사진을 올리고 서로 외모 비교 당하고 이런 것에서 심리적으로 너무 영향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자살 충동이라든지 아니면 인간관계의 단절이라든지 네네. 이런 사회적인 부작용들이 나타나는 보고서들이 엄청나게 발표가 됐고 그것을 내부적으로 되게 쉬쉬하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페이스북에 또 이런 그 특정 VIP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특정 아주 권력자들의 그런 이제 피드들, 그것들은 되게 공개를 해주고 또 개인들의 뭔가 또 약간의 뭔가 타이트하게 개인들이 올리는 정보는 타이트하게 검열하고 자기 검열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이 미국 언론에서 상당히 타겟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 주커버그가 상당히 비판을 받았거든요. 자, 이런 어떤 수세에 몰린 상황,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메타로 바꾼 거 아니냐, 이런 또 얘기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부정적인 언론의 시선이 있다 말씀드리고요. 자, 그에 반면에 희망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에 대형 업체를 최근이 아니라 몇 년 전에 인수를 했죠. 바로 오큘러스라고 하는 업체. 네네. 저도 집에서 이 VR 오큘러스 거 쓰고 있거든요. 그러세요? 혹시 저는 그냥 VR 체험관 가서밖에 안 써요. 그렇죠. 그거라도 해보셨으면 충분히 이제 어떤 느낌인지 아실 텐데요. 네네. 제가 작년에 이제 구입해가지고 한 1년째 쓰고 있는데 제가 요즘 뭐 바쁘다 보니까 운동을 못 해가지고 네네. 가끔 주말마다 그 VR 끼고 가상 공간에 들어가서 탁구를 칩니다. 칠만하네요. 근데. 탁구가요. 네. 제가 실제 탁구장 가서 치는 거에 한 60%, 70% 정도 느낌 나는 것 같아요. 한참 치다 상당하네요. 네, 땀도 막 흐르고요. 그리고 딱딱 그 타격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소리나 이런 시각적인, 그러니까 이 VR이라고 하는 것이 시각적인 정보와 청각적인 정보로 우리가 그 가상 세계에 있다라고, 그러니까 실감나게 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것이 퀄리티가 높아지니까 한 60, 70%까지 느껴지더라고요.
예, 이제 옥상에서 이렇게 떨어지면은 정말 섬뜩 놀라는 경험도 하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이제 탁구를 한참 치다가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한 3, 40분 열심히 땀 흘리면서 치다가 이제 앞에 그 다른 해외 유저분이랑 치다가 빠이빠이 이제 잘 쳤습니다 하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제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하셨나요? 탁구채를요. 네. 거기 위에 올려놓으려고 그래요. 와, 이게 제가 두세 번 겪었습니다. 넘어질 뻔했어요. 물론 거실이라서 크게 다치지 않았겠지만은 네네네.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이런 그러니까 네네. 정말 그 몰입하고 실감 나는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 가상 공간을 현실 공간인 마냥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메타버스거든요. 이 가상 세계를 현실 세계로 착각한 혹은 서로 연계되는 공간, 여기 경험 이것들이 이제 메타버스의 경험인데 네네. 바로 이 메타라는 기업이 오큘러스라는 업체를 인수를 해서 네네. 상당히 VR 기기 쪽에 급진전, 어떤 진화를 가지고 왔죠. 이끌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네네. 주도하고 있는 기업이고. 네. 자, 그래서 이 메타의 움직임은 크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 메타 세상에서의 이 핵심 영역들이 우리가 PCDN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플랫폼, 그다음에 우리 저기 컨텐츠, 디바이스, 네트워크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트워크는 인프라라고 보면은 네네. PCD 즉 플랫폼 갖고 있죠. 페이스북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플랫폼 갖고 있습니다. 네네. C 컨텐츠. 자, 디바이스 갖고 있죠. 오큘러스 2. 네. 지금 전 세계 1위 업체고요. 자, 컨텐츠만 투자하면은 라인업이 갖춰지는 거예요. 네네. 수직 계열화가 되죠. 네네. 그래서 지금 메타의 움직임은 바로 이 플랫폼 갖고 있고 디바이스 갖고 있으니까 컨텐츠 쪽으로 가겠다라는 게 지금 현 방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메타 세상, 즉 이 가상 세계에서 이 사람들이 경험하고 업무하고 또 즐기고 이런 거리들이 향후 엄청나게 늘어날 건데 우리가 거기서 컨텐츠를 장악하겠다. 디바이스 갖고 있고 플랫폼 갖고 있으니까 네네. 자연스럽게 컨텐츠까지 연계하겠다라는 것이 메타의 움직임이고 최근 들어서 이런 컨텐츠를 개발하는 전문 역량을 갖춘 인력들을 엄청나게 뽑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큘러스 이 디바이스의 투자는 수년 전부터 이루어졌고 컨텐츠 투자까지 왔다. 네네. 그래서 메타의 움직임 좀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 재밌는 건 이제 메타도 딜레마가 있죠. 뭐냐면 저커버그가 아직도 젊고 상당히 혁신가로서 잘 알려져 있고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 리치 중에 대표적인 한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네네. 이게 또 딜레마가 뭐냐면요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거예요. 지금 메타라고 하니까 헷갈리는데 페이스북이 네. 지금 플랫폼 갖고 있죠. 그렇죠. 웹 2.0 시대에 또 아주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죠. 네네. 이걸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플랫폼에 독점적인 이슈들이 많았는데 이 메타버스 생태계는 상호 운용성이라는 즉 내가 이 메타버스에서 아바타로 뛰어놀고 있어요. 저쪽 메타버스 플랫폼에도 내가 갖고 있는 캐릭터나 이런 것들이 연계된다. 우리 게임처럼 게임이 뭐 리니지랑 우리 와우랑 서로 캐릭터가 별도잖아요. 근데 네네. 여기 있던 캐릭터가 일로 넘어가고 저쪽으로 넘어가고 이게 네네. 상호 운영이 된다면은 네. 최소한 자산만큼 뭐 가상화폐가 여기 쌓여 있어요. 네네. 혹은 NFT가 쌓여 있어요. 네. 이것이 이쪽으로 넘어가게끔 상호 운용이 된다면은 사람들이 메타버스 세상을 더 활용하겠죠. 네, 이런 측면들이 지금 우리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서 컨셉추얼리 진화하고 있는 방향이고 이런 독점을 맛봤던 기업들이 그걸 어떻게 내려놓느냐. 그래서 이 권한들을 뿌려주고 네. 생태계를 어떻게 구축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주도해야겠죠. 그 생태계를. 네네. 이런 부분에 딜레마를 갖고 있다. 그래서 저커버그의 움직임 상당히 저는 흥미롭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궁금한 게 네.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메타도 그렇고 결과적으로 웹 2.0 시대 때는 점점 그 플랫폼의 파워 중앙화되다 보니까 사실 그거 자체가 그 실적으로 나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실적이 주가랑 연결돼서 지금까지 잘 올라왔던 거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3.0 시대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런 중앙화된 그런 이점 권력 어떻게 본다면 실적이 일시적으로 감소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면 사실 또 저희가 투자 채널이기 때문에 네. 이게 뭔가 주가 관점에서는 그렇다면 이게 좋을 수 있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다만 이제 이런 게 있죠. 네. 이 기업들이 만만한 기업이 아니죠.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투자의 어떤 효율성 문제인데 적절한 포켓을 유지할 겁니다. 네. 네, 여기에 투자하는 그 규모가 기업이 휘청휘청할 정도로 투자하는 게 아니죠. 네, 그런 와중에도 이 주도권을 잡고 선제적으로 이슈를 제시하고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더 플러스 효과가 크게끔 우리가 투자 대비
지금 예를 들면 ROI가 안 나오는 투자를 일부 진행하더라도 그로 인한 사회적인 어떤 이슈, 효과 이런 것들이 더 클 수 있게끔 아마 이거는 조정을 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메타라고 하는 저는 이것을 이제 메타 트랜스포메이션 얘기하거든요. 네네. 이 메타 세상에 적응해 나가는 노력들, 뭐 비즈니스적으로도 아니면 개인의 어떤 생활적으로도 부의 창출 측면에서도 이 메타 세계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 바로 메타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관점에서 이 기업들이 전 세계에 손꼽히는 선도적인 노력들을 하고 있다.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요. 이것이 물론 뭐 분기 단위로 보면은 네네. 좀 그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이 분기 단위로 좀 단기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도 꼼꼼히 보셔야 되는데 정말 뭐 2, 3년 최소한 그 정도 이제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뭐 그게 크게 오히려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효과들이 더 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라는 기업도 있는데요. 네네. 엔비디아가 어떻게 보면은 메타 시대, 이 메타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아주 또 선구자였죠. 뭐냐면은 GPU라고 하는 네네. 프로세서를 개발해서 전 세계 마켓시ェ어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GPU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데 쓰이는 거죠. 그래서 네. 중국이 거의 뭐 다 쓸어가가지고 네. 비트코인의 그 한 40~50%를 중국이 갖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가 도는데요. 네네. 그만큼 GPU가 이 메타 시대, 특히 암호화폐 시장에서 상당히 이 공급자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메타 시대를 GPU로 주도한 것이 이제 전반기였다면은 후반기 어떤 걸 또 준비하고 있느냐. 엔비디아의 메타 트랜스포메이션 관점은 최근에 젠슨 황이 또 얘기를 했어요. 메타버스 시대는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다. 이런 선언을 했고 어떤 투자까지 지금 단행을 하고 있냐.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는 게임업계, 엔터업계 위주예요. 아마 여러분들 많은 그 유튜브도 그렇고 여러 이제 그 언론에서 사례들을 보면은 아마 여기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 혹시 40대 이상 분들은 메타버스 내 얘기 아니네. 내가 별로 할 만한 게 없네. 게임이다 뭐 제페토, 뭐 네네네. 로블록스, 무슨 뭐 게임의 아이템 판매, NFT 판매하고 저거 평생 내가 이제 저건 안 할 것 같아. 이렇게 딱 선을 그으신 분들이 있는데 네네. 잘 들으십시오. 이 메타버스가요. 지금 게임업계, 엔터업계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적용된 것이지 단순히 그쪽 업계 얘기가 아닙니다. 네네. 이 메타버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상 공간과 현실을 연계해서 활용해 나가는 관점인 것이고요. 바로 게임과 엔터가 좀 더 빠르게 이것을 적용할 수 있고 10대, 20대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적용된 것이지 더 넓혀질 것이다. 즉 엔비디아가 그런 관점이죠. 바로 게임 엔터 외에도 제조업이라든지 혹은 디자인 분야 혹은 미디어 이런 다른 영역에도 메타버스의 컨셉들, 기술들이 활용될 것이다. 그럼 이걸 준비하는 기업들이 막막하잖아요. 메타버스 우리 어떻게 하지? 우리 방송국인데, 우리 달란트 TV 방송국인데 네네. 메타버스 시대에 우리 어떤 거 준비하지? 이런 거 고민하시고 또 제조기업들은 이 디지털 기술이랑 또 약간 거리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기업들이 많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메타버스 어떻게 준비하지? 이런 고민을 할 때 엔비디아가 가서 컨설팅도 해주고 우리가 기술도 제공해주고 네. 플랫폼, 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다 제공해주겠다. 이런 어떤 형태 지금 컨설팅 앤 그 어떤 기술 제공 이런 것까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그 플랫폼의 이름을 옴니버스라고 또 예쁘게 만들었어요. 네. 옴니버스라는 플랫폼까지 만들어서 네. 제공하겠다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메타랑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사례를 알아봤는데 같으면서도 분명히 약간 좀 다른 그런 전략이 있는 것 같고 이 중에서 어려운 질문이긴 하지만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약간 좀 실현 가능성이 높은 그런 뭐 기업이라든지 서비스 그런 건 뭐가 있을까요? 이 세 기업 중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 사실 네. 그거 좀 아주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좀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비교해 보시면 상당히 재미난 포인트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네네. 이 메타 즉 페이스북은 좀 큰 산업의 이 뭐라고 하죠? 이 완전히 판을 새로 만드는 접근을 하고 있어요. 이 오큘러스 2라고 하는 어찌 보면은 불과 한 5년, 10년 전에는 이 VR 기기 시장이 대중화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최근 몇 년 사이에 급성장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네. 그때는 이제 정말 새 판을 까는 접근을 한 거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VR 컨텐츠 시장도 확대하겠다. 이건 아이폰이 앱스토어 처음 만들 때 그런 형태죠. 완전히 판을 새로 까는 형태인데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는 그에 비해서 상당히 내실 있는 접근을 하고 있다. 최근에 이 마이크로소프트가요. 네. 대형 인수건이 있었죠. 블리자드 네, 인수한 거 블리자드. 말씀하시죠? 블리자드 인수 50조 원 했나요? 아무튼 뭐 50조인가 60조가 네네네. 상당히 엄청 많이 큰 금액에.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큰 규모로 M&A를 한 적이 최근에 없었는데 네네. 이렇게 블리자드를 인수한 이유가 뭘까? 여러분이 이거 한번 포인트 잡아보셔야 돼요. 이 블리자드를 인수한 이유가 자 마이크로소프트의 지금까지 이 플랫폼 역량은 어떻게 표현드리는 게 좋을까? 정적인 역량이었어요. 정적인. 네. 네네. 이게 뭐라 그러죠? 실시간이라든지 네네. 사용자가 급격하게 몰린다든지 이런 영역의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아니었죠. 네네. 윈도우도 그렇고요. 그렇죠.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도 그렇고요. 뭐 여러 가지 지금 돈을 많이 벌었고 지금까지 경쟁력을 갖춰왔던 이 플랫폼에 해당되는 그런 영역들이 다 정적인 영역이었다. 네.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네네. 자 그런데 메타버스는 어떻습니까? 제페토가요. 우리 이제 네이버 Z가 만든 자회사잖아요. 네네. 2년 만에 이용자가 2억 명 넘었어요. 엄청나네요. 네. 그리고 그 로블록스가요 10억 명이래요. 근데 그 MAU라고 하죠. 이제 그 활성 유저 보면은 뭐 5억 명, 6억 명 되는데 동시 접속자가 그러면 억 단위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실시간으로 운영하면서 뭔가 문제가 없이 돌리려면은 어떤 역량이 필요하겠어요? 바로 게임사의 역량이 필요해요. 블리자드가 어떤 회사입니까? 블리자드가 네네. 뭐 스타크래프트부터 시작해가지고 배틀넷 맞아요. 많이 하셨나요? 옛날에 많이 했었죠. 네. 저도 배틀넷. 저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했었어요. 와우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워낙 옛날 세대라가지고 제가 예전에 컴퓨터공학을 대학에서 공부할 때 그 학교 실습실에서 밤새 코딩을 해야 되는데 밤새 스타크래프트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재밌었죠 그때 처음 나왔을 저도 때. 한 500승 그 대단하시다. 배틀넷에 한 500승 한 1000패. 그래서 네네. 게임이 그렇게 별로 잘하는 것 같지 않아서 네네. 빨리 잘 끊었죠. 그리고 이제 네네. 연구를 하게 됐죠. 네네. 그래서 이제 배틀넷이라고 하는 거 정말 이제 한국 분들이 너무나 그 블리자드의 어떤 그 서포터들이었죠. 네네. 그래서 이렇게 블리자드가 역사적으로 정말 이런 서버 운영이라든지 실시간의 어떤 그 동시 접속자라든지 이런 관리를 아주 노하우를 갖춘 기업이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리자드를 인수한 게 뭐 이런 게임 뭐 레이블들을 가져오는 그런 효과도 있지만은 이런 동시 접속자를 관리하고 아까 제가 그 뭐라 그래 정적이라고 했는데 동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의 블리자드의 역량을 빨리 흡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거금을 들여가지고 투자한 거죠. 바로 메타버스 시대에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이 동시간대에 접속자들이 실시간으로 뭔가 소통하고 거래가 오고 가고 이런 것들의 큰 그림을 그리는 거죠. 자, 그런데 네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어쨌든 블리자드는 큰 금액에 인수했지만 최근에 이제 이 메타 세계의 그런 소프트웨어들을 어플리케이션들을 출시하는 거 보면은 상당히 실용적이에요. 최근에 발표된 게 팀즈라고 하는 앱이 있거든요. 네네. 그게 뭐냐면은 가상 공간에서 여러분 최근에 가상 오피스 유행했습니다. 네네. 작년에 여러분들 그 이제 직장인분들 재택근무, 원격근무 많이 하셨죠.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인사팀에서는 걱정을 한 거죠. 아, 이거 재택근무만 계속 하다 보면은 사람들끼리 소통도 안 하고 뭐 이렇게 거리감, 유대관계가 멀어지고 팀워크가 사라지고 이런 거 걱정한 나머지 가상 오피스를 도입한 기업들 많죠. 근데 이제 그걸 쓰다 보니 사람들이 많이 쓰다 보니 문제점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가상 세계가 별로 현실 같지가 않아요. 아니면 뭐 파일 전송하는 데 너무 느려요. 네네네. 아바타 2D로 아바타 돌아다니는데 별로 그거 재미가 없어요. 이제 30대 이상 분들.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팀즈라고 하는 앱에다가 완전히 가상 세계 안에서 정말 우리가 이 가상 공간의 회의실에 들어와서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앱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서울지사에서 근무하시고 뉴욕지사에서 근무하는 이제 그 해외 지사분들과 회의를 해야 된다. 출장 못 가시잖아요. 이 팀즈라는 앱에 들어가시면은 같은 회의실에 들어와 가지고요. 칠판 이렇게 같이 칠판을 놓고 네네. 같이 이렇게 써가면서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막 쓰면은 저쪽에서도 보이고 거기다 덧칠도 할 수 있고 뉴욕에서도 그걸 써도 같은 칠판에 다 표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생각보다 이게 뭐라 그러지? 현실감이 상당히 높아진 거죠. 그래서 이제 아마 코로나 팬데믹 끝나더라도 출장 많이 안 가시는 경우들도 생길 것 같아요. 야, 저거 가상 오피스, 가상 회의실 들어가서 회의하자. 네네. 그걸로 무슨 출장 가려고 하나? 이제 출장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좀 섭섭한 말씀이지만 해외 출장이 좀 줄어들 수 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네, 진짜. 그런 측면들 바로 실용적으로 접근하고 있고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엔비디아도 아까 옴니버스 플랫폼 말씀드렸지만은 각각 개별 산업별로 이 메타, 즉 가상 공간에 대한 니즈가 뭐가 있느냐?
단순히 아바타가 들어가서 돌아다니는 것이 게임이랑 엔터업계의 메타버스의 특징이라면 제조업에서 아바타가 굳이 돌아다니는 필요가 있어요? 내가 제조업의 공장의 현장 작업자인데 네네. 내 아바타가 거기 안에 돌아다니는 거 굳이 필요 없거든요. 네. 그럼 제조업에 뭐가 중요하냐? 바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게 중요한 거죠. 뭐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실시간으로 이 공정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뭐 효율이 어떻게 나오는지 숫자 같은 거 파악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아바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센서에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것을 가상세계에 시뮬레이션 해주는 게 중요한 거죠. 그게 바로 엔비디아의 접근입니다. 아, 각 업종별로, 산업별로, 서비스별로 이 어떤 니즈들이 있느냐를 차곡차곡 가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메타는 큰 그림을 그리고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양방향으로 하고 있고 엔비디아는 더 좁혀가지고 실용적으로 정말 이 수익 창출할 수 있는 모델들. 네네. 그래서 뭐 이제 알아서들 판단하실 수 있는데 네네. 큰 그림을 좋아하시는 선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메타가 좀 투자처가 되실 것 같고요. 네네. 좀 더 단기적으로 실용적으로 뭔가 하나하나 그 작은 단위의 서비스나 앱 뭐 솔루션들이 빨리빨리 성과가 나오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마이크로소프트나 혹은 엔비디아 쪽이 네네. 더 적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약간 양비론으로 말씀드리는 게 좋죠. 네, 그렇죠. 뭐 탁집어서 말씀해 주셔도 되지만 네.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셔도 어차피 이제 수 판단은 없습니다. 제가 그렇죠, 뭐, 사실.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네네. 알아서 잘 들으셨을 거라고 근데 생각합니다. 사실 그냥 메타버스를 준비한다라고 하면서 뭐 M&A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서비스를 만든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확실히 좀 준비한 스타일이라든지 네. 방향을 보니까 그 확실히 성격이 나오네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음. 네, 딱 느낌이 오시죠. 네네네. 저커버그는 아무래도 좀 혁신적인 스타일이죠. 뭐 네네. 테슬라의 머스크, 저커버그 약간 좀 비슷한 느낌들이 있죠. 뭐 네네. 암호화폐에 대한 관점들도 그렇고요. 그렇죠.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전통적으로 매우 보수적인 판단들 그러면서도 아주 알차고 완성도 높은 그런 비즈니스를 영위해온 기업이죠. 뭐 빌 게이츠가 지금은 이제 물러나 있지만은 그런 어떤 DNA가 남아 있다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엔비디아는 하드웨어 업체, 제조업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역시나 이런 막 선언적인 뭔가 이런 것보다 아주 이렇게 현장에서 적용될 만한 것들, 네, 이런 것들을 좀 집중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특징에 따라서 투자자분들이 잘 판단하시면서 나는 이런 기업이 마음에 든다라고 하시면서 좀 더 검토를 해보시고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그리고 같아요. 사실 요 방향이나 또 구체적인 전망에 대해서는 잘 책에 담아놨어요. 아, 그래서요? 제가 그것까지 말씀 안 드려. 약간 책 선전도 좀 해야죠.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좀 물어봐 주세요. 네, 이게 네. 지금 이제 크게 말씀드렸고 이제 전망이나 이제 또 향후에 어떤 변화들이 있을 건지에 대해서는 또 책에도 전망을 담아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